안녕하세요. 어대훈입니다. 어제죠. 6월 5일 우리 사회복지직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해설 자료 총평까지 해가지고 다 올려드렸고, 오늘 이렇게 또 해설 특강, 하루가 지났는데 해설 특강을 또 찍습니다. 올해 이제 사회복지직 보호직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어쨌든 제가 해설을 간단하게라도 해드리는 것이 또 저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로 다음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시작을 하면서 제가 어저께 총평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좀 더 어렵거나 쉽거나 했는데 그 시험 점수가 정직하지가 못한 것 같다. 그 정직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바로 시험 당일 나의 컨디션, 집중력, 그 다음에 내가 국어부터 마지막 과목까지 어떤 순서로 푸시든지 간에 그 푸는 과정에서 유난히 어렵게 느껴진 그 과목으로 인해서 그 과목이 어느 과목인지는 각자 다를 수 있겠죠. 그 과목으로 인해서 다른 과목을 풀 때에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험은 분명히 그 4월 우리 보호직 시험보다 우리 4월에 보호직 시험 있었고, 어저께 이제 사회복지 있잖아요. 2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었죠. 근데 이런 기간이었는데 4월 보호직보다는 어제 사회복지직이 객관적으로 분명히 전문가가 봤을 때 좀 더 난도가 높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100점 받았던 학생도 있었고, 그 다음에 95점 받았던 학생, 그 다음에 90점 받았던 학생 얘기해줬잖아요. 근데 이 세 학생의 공통점은 정말 누가 더 사회복지학 실력이 더 우수한지 덜 우수한지 사실은 실력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일에 다 잘 볼 수도 있고요. 똑같게. 그 다음에 차이가 날 수도 있죠. 근데 다 차이가 났었죠. 그렇죠? 다 났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실력이 누가 더 좋아 라고 하기에는 힘든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또 사회복지 시험을 봤단 말이죠. 근데 그때 100점 맞았던 학생은 요번에 90점 받았습니다. 2개 틀렸죠. 그 다음에 그때 95점 받았던 학생은 95점을 또 받았어요. 같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90점 받았던 학생은 요번에 80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두 학생은 지난번보다 떨어졌고요. 한 학생은 지난번과 같죠.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자, 95점 받은 학생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는데 체감 난이도라고 보통 얘기하죠. 느낌상으로는 지난번보다 좀 어려웠던 것 같다라는 게 본인의 느낌이었는데 막상 채점을 해보니까 95고요. 그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하나씩 틀렸는데 그 하나 틀린 거를 다시 보니 이것도 내가 맞을 수 있었던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상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100점 맞은 학생한테 요번에 왜 90점 이거 한번 본인에게 물어봤더니 요번에 영어가 많이 어려웠답니다. 그거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어가 많이 어려웠다더라. 근데 그 영향을 이 학생은 거의 안 받은 거고요. 이 학생은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영어를 많이 푸는데 왠지 자기 실력만큼 뭔가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불편감 이런 거 있죠. 뭔가 찝찝함 그게 계속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회복지학 문제를 풀 때도 뭔가 그 불편함이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실력이 거의 비등비등한 그런 사람들인데도 비슷한 사람들인데도 차이가 났었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도 물론 변별력이 좀 더 있었어요. 휴먼 별표 3개 이상에서 무려 17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내가 그 시험 상황에서 얼마나 집중했는가, 얼마나 심리적인 영향을 덜 받고 더 받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럼 변별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조정 점수에서 좀 더 벌릴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생기겠죠. 자,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 이제 시험 다 보셨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된 분들, 그 중에서 또 합격하실 분들, 또 내년을 대비하거나 또 다른 진로를 생각해야 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해설 끝나고 나서 하고요. 해설을 또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출제 비중은 1부하고 2부에서
평상적으로 이제 그 나오는 통계가 이제 75% 내외잖아요. 근데 뭐 그 통계하고는 맞았는데, 일부에서 한두 개 정도 더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발달사가 왜 영국에서만 나왔을까? 왜 우리나라 출제자인데 왜 영국만 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뭐 시험이 나오면 할 수 없죠. 뭐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모든 과목이 그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내용에서 딸랑 20문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정말 고르게 내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실천론하고 정책론이 평상시에도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파트인데, 이번에도 제일 많이 나왔는데 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그 균등한 안배가 안 됐고, 그 다음에 항상 평균적으로 한 문제가 나왔던 조사론이 안 나왔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그냥 평가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시험장에서의 시험 보는 학생들은 그냥 내가 문제 잘 풀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힘든 거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평을 이제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령에서는 이제 4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법령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법령을 외웠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서 평균적으로 법령이 5문제 내외였잖아요. 그래서 그 평균적으로는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간단하게 해설을 제가 해드릴게요. 자,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원칙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 뭐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기본적인 내용이죠. 옳은 내용들은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더 이상 공부할 일이 없는 분들은 편하게 이제 지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은 옳은 내용 그대로 흡수하시고, 여기 지금 선별주의 요 파트에서 지금 장애연금이 나왔잖아요. 장애연금.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 공부할 때 국민연금은 노장사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노장사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노령, 장애, 사망. 거기서 장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급여의 종류 해가지고 노장이 연금을 반환한 사유, 노장 연금 반환 사유 해서 줄이면 노장 반환 사유 했죠. 그때 장이 뭐였어요? 장애 연금이었죠. 그래서 얘는 사회보험 제도잖아요. 사회보험이니까 선별주의가 될 수 없죠. 당연히 보편적인 제도의 대표가 사회보험이니까 그거를 이제 정확히 외우면 내가 탁탁탁 기억이 나면 공부 많이 하신 거고, 생각이 안 나면 장애연금은 어디에 있었지? 어디에 있는 급여지? 이게 생각이 안 나면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외웠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사회보험 공부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회보험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급여의 종류다. 그래서 어떤 명칭 나왔을 때 그게 어느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인지 그 정도가 매우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2번 볼게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면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2번을 보시면은 초기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며 차츰 폐쇄형 질문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틀린 내용이죠. 원래는 이거를 누르면은 정답이 촥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버전이 안 맞아갖고 그게 안 돼서 제가 지금 수기로 이렇게 정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뭐 초기에는 개방형으로 끌어가라? 뭐 이런 원칙이 없습니다. 일단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면접이라는 건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이 있을 거고, 또 대화를 해 나가면서 사회복사가 전문가로서 판단을 해야겠죠. 지금 내가 개방형으로 하는 게 나을지, 폐쇄형으로 하는 게 나을지, 그거가 다 필요에 따라서 또 클라이언트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마치 그런 원칙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가장 편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목적과 상황에 맞게, 클라이언트의 상태에 맞게 개방형이든 폐쇄형이든 융통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어떤 원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는 항상 시간 제한적이죠. 우리 사회복지 실천을 공부할 때 시간 제한적이라는 말 정말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도 상황입니다. 주어진 상황.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 가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발달사항. 자, 옳지 않은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일단 스피너 연습법인데 틀린 거에다 제가 바로 체크할게요.
자, 우리가 구빈세 어떻게 했어요? 엘리자베스 빈민법부터 계속해서 물가도 오르고 구빈 비용은 증가하다가 갑자기 어느 제도가 도입되면서 구빈 비용이 급증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 그게 바로 1795년에 스피넴 랜드법이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구빈 비용이 증가했죠. 그러면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 뭐 세금을 적게 내든 많이 내든 불만 생기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래서 구빈 비용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법이 뭐였어요? 1834년에 개정 빈민법, 신빈민법이었죠. 그래서 이 신빈민법의 3대 원칙도 또 이제 시험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워낙에 쉬운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어서 뭐 해설을 많이 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간단한 암기 문제가 나왔죠. 우리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윤리 원칙 심사표가 있었고, 우리 생평자 체질 사진 했죠. 그래서 생평자의 자 하고 붙었고, 그 다음에 최질사진에서 제가 그 얘기했었죠. 만약에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인데 사가 안 나오면 어떡할래? 그럼 사생활 보호하고 비밀 보장하고 같은 거 아니니? 사생활을 보호하면 비밀도 보장해줘야 되지? 이거 생각나시죠? 진실성 정보 개방인데 진이 안 나오면 어떡할래? 그러면 진실하면 정보를 개방해요, 안 해요? 개방하죠. 완전히 성실하게,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대비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붙었다. 그럼 당연히 자율성 및 자유의 원칙이 얘보다 우선하겠죠. 나머지는 다 순서 바꿔놨던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생평자 최질 사진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해설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시장 실패의 원인인데, 자. 지금 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뭐 외부 효과하고 정보의 비대칭성하고 그다음에 뭐 불안정 경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물론 시장 실패 원인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 실패의 원인하고 비교를 할 때는 뭘 하겠어요? 정부 실패죠. 그렇죠? 정부 실패. 근데 사회복지학에선 시장 실패와 관련된 어떤 복지 국가의 필요성, 복지국가의 등장 배경 이것은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정부 실패의 원인은 그냥 보통 비효율성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복지국가의 필요성이 사회복지학에서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비효율성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그래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또 다시 신자유주의가 또 득세하게 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장 실패 원인하고 비교하는 것은 정부 실패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시험에서 이 비효율성, X 비효율성하고 그다음에 정부 조직의 이 내부성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 시험 역사 30여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보통 행정학에서는 얘네들을 뭐 중요하게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학에서는 전공책 자체에서 대부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내가 뭔가 배운 것을 그냥 응용하는 그런 정도이고 그게 안 되면 또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X 비효율성, 정부 조직의 내부성 이런 단어는 우리 시험 자체에서 처음으로 30여 년 만에 처음 나온 그런 단어고요. 그 다음에 우리 2017년도 서울시 시험에서 나왔던 파생적 외부 효과 있죠. 파생적 외부 효과 또는 뭐 파생적 외부성, 걔도 정부 실패의 원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X 비효율, 그 다음에 내부성, 그 다음에 뭐 파생적 외부성 이런 것들은 다 정부 실패의 원인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시험이 끝난 상태에서 그리고 몇십 년 동안 한 번 나온 단어 때문에 지금 그거 공부할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답만 확인하시고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시장 실패 원인 그쪽 복지국가의 필요성 그쪽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다. 그걸 인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사회복지 정책 발달 관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여기서 힌트를 찾는 거예요. 그건 다 읽어보셨고 뭐 맞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근데 읽다 보니까는 여기 분명히 경제 수준이라고 돼 있거든요.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가 선진 복지국가의 영향을 받았다. 경제적인 얘기하고 있죠.
경제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간적 확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모순, 불일치 이런 것들입니다. 뭔가 안 맞아. 공간이면 이게 지금 어디를 대상으로 연구했다 그랬어요. 유럽 대륙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라 그랬죠. 육로로 연결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거 생각나시죠? 그럼 지리적인 게 나왔어야지. 지리적인 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공간적 확산은 아니겠구나.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에서 자, 쭉 읽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갔습니다. 마지막 갔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수업하면서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구별하는 출제 포인트,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출제 포인트를 알고 복습을 해야 복습을 하더라도 시간을 아끼고 복습 효과가 크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반복하는 게 공무원 시험 준비다. 공무원 시험 준비는 결국 반복의 싸움이다. 지겹죠. 힘들고. 하지만 반복의 싸움이에요. 암기 과목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통합성하고 포괄성을 구별하는 출제 포인트가 뭐였어요? 자,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다양해요. 다양해. 복잡하고 다양한데 욕구가 다양하고 문제가 다양하니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해라. 그렇게 끝났어. 그럼 뭐예요? 포괄성. 통합성은 뭐였어요? 그 다양한 서비스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계되고 그래야 통합적인 서비스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또는 유기적으로 그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잘 연결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거였어요. 근데 여기 좀 출제자분이 착하신 건지 아니면은 눈치가 좀 없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통합성이란 해놓고서 포괄적이고 이렇게 해놨죠. 세상에. 틀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저 포괄적이란 말 뺐었어야지.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틀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변별력이 더 생겨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죠. 열심히 한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공정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저 단어 뺐었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아쉬운데 포괄성을 얘기하고 있죠. 자, 8번입니다. 사회복지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해가지고 점중모형 주니까 소폭의 수정보안 맞는 것 같고 쓰레기통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모형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최종모형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합모형은 서로 극과 극의 두 모형을 절충한 거죠. 극과 극이 뭐예요? 합리모형. 그 다음에 점증모형. 얘네들이죠. 근데 뒷부분도 좀 이상하죠.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정책 대안을 선택한다. 이건 또 이제 만족 모형 같죠? 그래서 어쨌든 다 틀렸고. 그 다음에 합리 모형 해놨는데, 자, 체계의 성과라고 했고, 여기 또 힌트 나왔네. 아까는 통합성 하면서 포괄적 해놓고, 또 합리 모형 해놓고, 최적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물론 맞았겠지만, 맞아도 별로 기분 안 좋은 게 뭐야? 왜 이렇게 쉽게 내냐고. 그게 하여튼, 좀 그런데 그래서 경제적 합리성하고 그 다음에 초합리성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 나왔으니까 그냥 통으로 다 보여요. 통으로 최종 모형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자, 하여튼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별표가 3개나 3개 플러스짜리들인데 틀리면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9번입니까?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증 급여 수급자나 가족이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거. 그래서 8번 문제까지 좀 지문이 긴 것들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불안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짧고 너무 쉬운 그런 문제가 나와서 조금 심리적인 그런 불편함을 덜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그런 판단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나 가족이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기여가 없다는 얘기죠. 본인의 기여가 없다.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기여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재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요? 그렇죠. 사업주가 과실이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 그래서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근로자의 기여는 없다. 요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좀
이렇게 한숨을 돌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번 사회복 실천의 주요 접근법에 대한 설명인데 잘 보면 거의 뭐 그냥 우리가 실천 모델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그러니까 요번에 시험 끝나고 면접 준비해서 최종 합격하실 분들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만약에 내년을 다시 준비해야 되거나 하여튼 뭐 요번에 시험 보신 것이 합격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수험 생활을 이제 조금 하다가 처음 본 시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을 어차피 대비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유의사항 기출문제에서 어쩌다가 한 번, 뭐 10년 만에 한 번, 몇십 년 만에 한 번 이런 거 있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증거 기반 실천 이거 우리 전공에서 뭐 거의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몰라도 되죠. 제가 문제 푸는 팁, 요령 그거 감사하다고 지금 댓글도 올려주시고 하는데 어쨌든 고급 정보잖아요. 잘 활용하셨고 그것 때문에 몇 문제 더 맞으셨다고 하니까 신경 꺼라. 공부 한 것만 맞아라. 이 강점 관점하고요. 그 다음에 해결 중심은 둘 다 강점 관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인파워먼트 모델 공부하면서 인파워먼트 모델이 강점 관점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문제 중심이 아니라 문제 해결 중심이다. 문제 해결 중심이다. 했죠? 그럼 당연히 해결 중심 접근법도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에 초점을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열심히 공부 안 했어도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이죠. 휴먼 뭐 별표 3개 플러스 짜리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11번 볼까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회복지학 시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윌렌스키와 르보의 자녀적, 그 다음에 제도적 개념 비교하는 거. 뭐 기출이 너무너무 많죠. 이런 거 틀리시면은 그냥 공부 안 하신 겁니다. 그냥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1번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 기능 항상 있어야 되겠군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말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 가족과 시장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거죠. 자, 시장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자, 그런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사회 구조에 있다 그랬죠? 사회 구조적 빈공간. 그 나머지 3개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제도적 개념 또는 제도적 관점 또는 제도적 모형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권리가 아니라 뭐 시혜다, 수급자는 병리적이다, 욕구가 발생하는 건 비정상이다. 비정상. 그래서 얘만 자녀적 개념 또는 보충적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냥 한 문제에 좀 편안하게 지나가는 그런 정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서구의 사회복지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틀린 건 보면 되겠죠. 자, COS하고 인보관을 구별할 때요. COS 멤버들은 경제적으로 주로 상류층이었다. 주로 그렇다. 뭐 신흥 자본가들을 비롯해서 어떤 산업화 과정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 그 다음 경제적으로 비교를 하게 된다면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 운동은 항상 비교잖아요. 비교인데 경제적으로는 중류층. 대체로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바네트 목사, 그 다음에 이제 토인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바네트 목사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토인비를 비롯한 그런 주축 멤버들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엘리트 청년들, 젊은 지식인들,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대학 또 큰 교회, 그런 이제 청년들이 대체로 활동을 했고, 경제적으로는 저소득 노동계층이 주축이 아니고 중류층이었다. 그 다음에 젊은 지식인들이 주축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유의사항 다음 시험을 또 대비해야 되는 학생들 위해서 했는데, 박애 사상을 실천하는 거 좋아요. 어차피 COS나 인보관이나 다 인도주의, 박애주의에 기반하고 있죠. 있는데 주로 박애주의 하면은 아무래도 인보관이 더 나오긴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빈민들을 도와주는 것은 법을 만들거나 법을 뜯어 고치는 거다. 그래서 법규를 상대적으로 법규를 더 중요시 여겨서 실제로 입법 활동을
입법 운동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기억하셔야 돼. 자, 13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급여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정말 징그럽죠?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익숙한 것들. 그래서 많이 반복을 했던 것들. 그럼 옳은 거니까 틀린 게 맞네. 자, 현금 급여는 현물 급여에 비해 수급자의 선택권이 더 제한된다. 그러면 수급자의 그 선택권 제한이니까 현물은 그냥 주는 대로 써야죠. 그죠? 현금은 자기가 쓰고 싶은 곳에 쓸 수 있겠죠. 이쪽은 사용가치, 이쪽은 교환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죠. 얘네들이 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수급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 3번도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바우처하고 현물을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얘네들도 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바뀌어서 현물급여는 바우처에 비해 수급자의 선택권이 더 제한된다. 더 제한된다. 그러면 현금, 바우처, 현물 중에서 선택권이 가장 제한되는 건 현물. 두 번째는 바우처. 가장 제한되지 않는 건 현금. 뭐 이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옳은 거. 일단 틀린 거 없지요. 기회와 달리 권력은 사회복지 급여 유형이 아니다. 네가 아니지. 틀렸지.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회도 급여 형태였죠. 우리가 정책 급여 형태 5개 배웠습니다. 5개. 현금, 현물, 바우처, 기회, 권력까지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거는 급여 대상자나 수급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준다는 건 파워, 힘을 주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 수급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뭔가 힘을 주는 거. 그게 이제 권력이었어요. 자, 2번이 옳죠? 그래서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서 정책의 목표 효율성이 더 우수하다. 너무 우리 기본적인 내용이죠. 목표 효율성 또 대상 효율성이 더 우수하다. 뭐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자, 14번은 리더십 이론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리더십도 우리 사회복지학 개론에서는 출제 비중이 매우 낮죠. 그래서 우리 휴먼 별표 1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제 비중이 낮은데 이상하게 그 최근에 리더십 이론 나온 거랑 요 문제를 보면은 사회복지학만 공부하신 분이 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우리 그 시장 실패 원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뭔가 이 출제위원이 그 교수님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분명히 행정학을 공부하신 분 같다.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라 하더라도 뭐 학부, 석사, 박사까지 땄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때요? 다 사회복지로만 간 사람이 있고요. 그 과정 중에 다른 전공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뭐 언어 쪽 전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법, 경제, 사회학, 정치학, 뭐 심리학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요 시험을 낸 사람은 그 중간에 뭔가 행정학 전공이 분명히 껴있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학에서는 중요시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특성 이론이 개인적인 성향이나 형질을 규명하는 거 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격자 가가지고 사랑과 일에 대해서 적절과 균형을 갖는 중형형인데 우린 뭐 중도형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가운데 중자 있고 여기 5대5, 5가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얘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저는 88이죠. 88이고 제일 이상적인 거는 99였어요. 그래서 가장 오른쪽 위에 있죠. 그래서 팀형이라고도 하고 단합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일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모두 가장 높은 이제 유형 이거였고 이거 틀린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 이론에서 부하가 업무 능력은 없지만 그랬어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책에선 다루진 않았어도 실제로 이 안에는 관계 행동하고 과업 행동을 이제 결합해서 걔네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4개의 유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따로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업무 능력이 없다. 없다. 그러면 부하의 성숙도가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낮은 거겠죠? 그래서 낮다, 중간이다, 높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계 행동은 중간일 때 구성원들의 이야기 들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참여시켜주는 그러한 관계 행동 중심으로 가는 게 중간일 때 좋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업무 성숙도가 높아. 일 아주 잘해. 너무 잘해. 그럼 어떻게 해?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많이 주세요. 많이 줘. 잘하니까. 근데 일을 너무 못해. 여러 가지로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키라 그랬지. 그치? 시키라 그랬어.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틀린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유형 중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필요성으로 옳은 거 찾습니다. 자, 이것도 뭐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죠. 이러한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서비스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왜? 민간, 우리 사회복 조직들이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뭐 복지관을 비롯하여 무슨 센터를 비롯하여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맞고요. 또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면은 우리 클라이언트 입장에 있는 우리 국민들 또는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내가 고르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좋은 점이겠죠. 근데 여기 지금 단어 보시면 평등, 사회적 적절성, 지속적, 포괄적, 그 다음에 대량 공급, 규모의 경제. 항상 우리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키워드. 항상 강조했죠. 딱 보니까 공공. 만약에 중앙과 지방을 나누면 어디가 더 가까워? 중앙정부. 그랬죠. 어쨌든 시험 문제 풀 때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답만 딱 보이면 되는 거죠. 자, 16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많은 신고 의무자들을 외우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하고 장애인 학대 쪽 있었죠.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그쪽은 신고 의무자들을 외우는 거 아니다. 오히려 제일 적은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들을 오히려 여러분 읽어봐야 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를 일일이 그 25호까지 있는 걸 외우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의료인이시죠? 의료인. 그 다음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 우리 치료하시는 분들, 장애 아동들을 치료하는 일, 그 중에 작업치료, 언어치료, 각종 치료사분들 계시겠죠. 그 다음에 성매매 다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016년에 교정직 경력 채용 시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신고 의무자 아닌 사람한테서 자기들을 답으로 내놨어. 그래서 교정직 공무원인데 지금은 왜 이걸 냈을까? 자, 어쨌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다 아니다. 신고 의무자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시험 끝나서 이제 합격 기다리는 사람들은 필요 없고요. 내년 시험 보셔야 되는 분들은 그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교정직 공무원이 아동을, 그지? 자, 그래서 하여튼 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답은 쉽게 찾았다고 하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17번. 자,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다 단어의 힌트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개념, 단어 자체가 곧 힌트가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의무상충, 의무라고 해놨어요. 그럼 의무면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되고 따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따라야 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회복지사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있겠죠. 사회복지사가 일하고 있는 기관, 조직이 있겠죠. 그러면 그 조직의 룰이 있겠지. 그 룰을 따라야 되겠죠. 조직의 정책 방향을 따라야 되겠죠. 그 의무. 그럼 사회복지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일하겠죠. 그러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해야 할 의무가 있겠지. 근데 얘네들이 서로 상충을 해. 상충. 그게 의무 상충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학대받은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 학대를 받았대. 비밀로 해달래. 아이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하셔야죠. 신고하셔야죠. 신고. 그렇죠? 근데 아이가 막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어때? 불편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이의 뜻에 따라 비밀을 지켜주고 싶지만 한편으로 아이가 학대를 받다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그죠? 그걸로 인해서 고민한다. 얘네들은 다 뭐예요? 가치 때문에. 가치와 가치가 부딪혀서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출제자분께서 문제의 내용은 좋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인데 하여튼 좀 더 이제 어렵게 낼 수는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어쨌든 의무가 아니라 가치와 가치가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18번 장애인연금법. 자, 장애인연금법을 공부할 때 어땠어요? 기초연금법을 본따서 만들었다. 예전에 기초노령연금법을 본따서 장애인연금법이 탄생했고 그 다음 기초노령연금법이 기초연금법으로 새롭게 제정이 되고 나서 장애인연금법도 그 기초연금법에 맞춰서 개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비슷한 점이 많다. 이런 거 생각나시죠? 생각나시고 그 다음에 기준을 외웠어요. 우리가 다 외웠어요. 기초연금하고 장애인연금 다 기준 외웠습니다. 기준이 몇 개 있죠? 장애인연금은 선정 기준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나이가 있고요. 연령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 인정의 기준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장애 정도가 중증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단적 구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령, 그 다음에 진단적 구분. 왜? 중증 장애인 분만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소득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재미있는 게 여기는 20세 이상 이렇게 해놓고 여기 또 18세 이상 나왔잖아. 그럼 얘네들끼리 벌써 지금 불일치하죠. 자, 그래서 18세 이상 했고요. 그 다음에 기초급여, 그 다음에 부가급여 됐죠? 그럼 끝났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모의고사 법령특강 할 때도 냈죠. 저는 90으로 냈어요. 여기는 80으로 나왔죠. 그래서 제가 아마 법령특강 때 기초연금은 70을 80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은 70을 90으로 했었죠. 여기는 80으로 나왔어. 어쨌든 우리는 정확하게 70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군인연금뿐만 아니라요. 뭐 군인 재해보상,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또 별정 우체국 연금. 근데 거기서 이제 핵심은 뭡니까? 직역연금 대상이죠. 그러니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그 다음에 별정 우체국. 이게 우리가 이제 공적 연금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당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하고 그분하고 그분의 배우자, 배우자는 이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초연금하고 그 장애인 연금 할 때 모아서 같이 했던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19번 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네요. 일단 사회보험은 급여액이 수급자가 낸 사회보험료에 비례함으로 재분배 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비례한다까지는 뭔가 그럴 수 있어. 사회보험은 비례적 성격이 있어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재분배 기능이 없다? 이건 무조건 틀렸죠. 무조건 틀렸죠. 왜? 사회보험이라면 반드시 무슨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까? 수평적 재분배 기능이 반드시 발생하죠. 반드시. 왜?
그 보험이 정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위험, 그 위험을 겪어야 보험 급여가 지급되겠죠. 그래서 일단 사회보험이라면 수평적 소득 재분배 기능은 반드시 있죠. 그 다음에 각 사회보험별로 그 제도에 따라서 그 안에 수직적인 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 뭐 국민연금의 A값처럼 그런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비례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의 비례적일 때, 급여를 받을 때 이제 비례적으로 급여를 준다고 할 때 그 비례가 정비례 또는 단순비례입니까? 아니죠. 비례적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또는 단순비례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왜? 사회보험이니까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적절성을 좀 더 고려하라는 거잖아요. 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2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죠. 여기까지는 맞았어. 그건 맞죠. 2014년에 개정, 그 다음 2015년에 시행된 것이 뭡니까? 맞춤형 급여 체계죠. 그건 맞죠. 그래서 수급권자 선정 기준이 급여의 종류별로 다르죠.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재분배기능이 약하다? 이게 틀렸죠. 자, 우리 국민기초는 공공부조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공공부조 제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재분배가 뭡니까? 수직적 소득 재분배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분배가 그거죠. 소득, 계층 간 재분배를 말하는 거고 그 대표가 바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분배 기능은 강하고 또 우리가 또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활보호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권리성이 강화됐죠. 권리성까지 강화됐는데 재분배 기능이 약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도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기여를 해왔나요? 하죠.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자, 기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업장 가입자는 연금 보험료가 어떻습니까? 근로자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내는 거의 합계죠. 그렇죠? 기여금과 부담금의 합계죠. 그 다음 나머지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 이분들은 본인이 내는 금액이 연금 보험료죠. 이게 다 뭐예요? 그냥 이런 걸 묶어서 우리가 그냥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보험이니까 당연히 기여가 있죠. 자산조사는 안 하는 게 맞죠.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수당은 오리지널 데모 그란트. 그냥 연령이 7세 미만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7세 미만인 아동한테 준다. 뭘 내서 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나이, 인구학적 조건만 가지고 주는 거죠. 비기여. 해요? 잘 사나 못 사나 이런 거 따져요? 안 따지죠. 그래서 그냥 나이, 인구학적 조건만 가지고 돈을 주는 거죠. 얘가 데모 그란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였죠.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자, 모성 보호와 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좀 아까 아동수당을 얘기했고요. 아동수당 했는데 7세 미만.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죠? 법에서 나이를 명시할 때, 나이 연령을 규정할 때 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한다. 근데 그 만자가 있는 거 없는 거 신경 쓰라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가 법에 의해서 연령을 적용할 때는 만 나이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상식이죠, 상식. 그래서 만자가 있는 거를 공부할 필요 없다. 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세요? 자, 선생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자, 소득에 관계없이 맞죠? 이건 뭐 자산조사 안 한다는 거지. 좀 아까 앞 문제에서 비자산조사 있었죠? 그다음 만 8세 이하가 아니고 그냥 7세 미만. 요거 신경 쓰지 말고 그다음에 8세 이하가 아니고 7세 미만이죠. 7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죠. 그래서 뭐 일단 얘가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다른 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 양육수당은 영유아 보육법에 있고요.
출제자가 이 문제를 만들 때 60개월로 딱 한 거는 60개월이면 딱 몇 살이죠? 딱 만 5세. 예, 딱 5세죠. 그럼 이건 뭘 알아야 정확히 푸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유아가 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약 전 아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죠. 그렇죠? 7세 미만으로도 나와서 틀렸고. 그래서 6세 미만. 그래서 60개월에서 이제 61개월로 넘어가면 6세가 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아느냐. 그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얘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우리가 뭐 법을 다 일일이 공부한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사회복지직 시험에 근로기준법 공부하는 거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출산휴가가 90일이라는 건 국민적 상식이죠. 출산휴가가 3개월. 근데 애를 낳기 전에 더 많이 쉬어야 되겠어요? 애를 낳고 나서 더 많이 쉬어야겠어요? 애를 낳고 나서 더 많이 쉬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후에 45일 이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만 8세 이하고요. 또 이제 얘는 어느 법이냐면 얘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뭐 육아휴직이나 또 거기에 출산 전후 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급여를 제공할 때는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모성보호 사업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고용보험 이제 공부할 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이전에 기출문제가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 때 당연히 그 책에서도 받고 수업 시간 했던 거고, 그래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육아휴직 허용 받고, 우리 일반 국민들은 육아휴직이 최대 1년. 이거 어떻게 기억할까요? 공무원은 육아휴직이 최대 3년, 한 자녀당 3년. 그래서 공무원이 훨씬 좋다. 공무원 되라. 이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은 1년. 뭐 그런 얘기였죠.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뭐 20번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아마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요번에 95점 받은 제자, 90점 받은 제자, 뭐 80점 받은 제자 있어요. 아직은 뭐 100점 받은 제자는 연락이 없네요. 하여튼 이제 그랬는데 분명히 평상시 실력이 부족했는데 이 친구 하나 틀렸고 이 친구 2개 틀렸고 4개 틀렸죠. 시험이라는 게 이런 면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내가 평상 실력보다 좀 더 잘 본 것 같아. 또는 내가 평상시보다 오히려 좀 못 본 것 같아. 다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시험 당일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시험 당일을 위해서 많은 그런 모의고사 스터디, 기출문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아주 자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제가 휴먼 동기부여 특강 아닙니까? 그래서 수험생활을 내년에 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사실상 무료 아닙니까? 공짜잖아요. 왜 그걸 안 들으세요? 그래서 그 휴먼 합격 전략 및 동기부여 특강, 그거를 꼭 들으시고요. 그 12강밖에 안 되는데 왜 그 좋은 걸 안 들으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꼭 듣고 더 늦기 전에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가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은 끝났습니다. 올해 시험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아, 나는 합격이 예상된다. 고로 나는 면접을 준비해야 된다. 그럼 면접 준비 잘 하시고요. 최종 합격 하십시오. 그럼 됐죠. 그 다음에 나는 아무래도 이번 시험은 안 된다. 이미 꽈락이 나왔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점수로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죠. 내년을 대비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진로를 탐색할 것이냐. 그거 누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또 의논해서 해가지고 결정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제가 그동안 노량진에서 정말 짧지 않은 기간을 학생들을 상대하고 가르쳐 오면서 느꼈는데, 이 노량진 시계는요, 유난히 빠릅니다. 노량진 시계는 유난히 빠릅니다. 수험생들의 시계,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시계는 유난히 빠릅니다. 시간이 공정하다고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95점 받은 저희 조교입니다. 조교인데 이 조교를 정말 어떻게 인연이 잘 돼가지고 조교를 하게 됐는데, 그게 작년이었거든요. 작년이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내년 시험 금방 온다. 정말 금방 온다. 그리고 올해가 됐고요. 시험 봤죠.
당연히 얘기하죠. 와, 선생님 진짜 시간 빨리 온다고. 정말. 그래서 그동안 충실하게 이제 해 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이지만 중간에 시험 끝나고 나는 지금 떨어졌는데 한 달, 두 달 뭐 핑계거리 막 찾아요. 핑계거리를 막 찾아. 예, 공부할 수 있을 때는 빚내서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확 몰아서 빨리 합격하는 게 돈 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시라고. 또 어정쩡하게 나 수험생활 그만할 했다가 또 다시 돌아오. 그럼 또 시간 낭비 또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결정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합격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뭐 제가 더 이상 할 말 없고, 예, 안 되신 분들은 예, 결정을 빨리 내려가지고 내년에 또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내년 진짜 금방 옵니다. 내년.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사회복지학 개론이 정상적으로 이제 필수 과목이 되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 보호직 시험에서 사회복지학 개론 고득점을 받는 거는요, 예, 기본이고 필수예요. 왜? 5과목 중에서 똑같은 시간 공부했을 때 가장 고득점이 확실한 과목. 그러면 5과목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거를 잘 보고 못 보더라도 나는 합격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은 당연히 맞아야 되고, 또 직렬의 전문 과목입니다. 직렬의 전문 과목. 두고두고 써먹을 과목이에요. 그래서 난 영어 잘한다, 국어 잘한다. 그럼 언어를 난 엄청 잘해. 그래서 나는 국어, 영어 나는 90점 이상 받아. 그 나는 공부 별로 안 해도 돼. 그러면 국어, 영어 잘하니까 다른 과목 더 열심히 해서 더 우수한 성적으로 붙어가지고 본인이 정말 발령받고 싶은 일지망으로 발령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영어가 부족해, 난 국어가 부족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영어나 국어는 일단 절대 과락 없이 한 70점 내외 목표로 가고, 좀 더 잘하면은 80점까지 가고. 하지만 나머지 과목들은 나 고득점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합격 설명회나 또 이론반 개강하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그 통계적인 것도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뭐 어저께 시험 끝났는데, 저도 막 하여튼 요새 하는 일이 많고, 저는 요새 계속해서 책 개정하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 기본서 개정 작업을 제가 거의 다 이제 마무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급 교재, 또 사회복지직 면접 특강 교재, 정말 부지런히 제가 책만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제 시험 보신 분들 본인의 시험 점수에 따라서 현명하신 그런 판단, 그리고 또 너무 늦지 않는 그런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합격하실 분들은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